그래서 해석학은 사람이 기록으로 남긴 것, 그게 언어가 됐건 영상이 됐건,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번에 보고서를 쓰던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던 이건 하나의 다른 사람에게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체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의 체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의미로 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이 다 다르니까. 이 성찰의 과정 속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거의 기억과 경험들이 동원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라는 사람을 아주 표피적으로만 읽은 사람은 뭐 176cm 정도의 80kg 넘는 어떤 뚱뚱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게 제 물리적 특성이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을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도 있고, 어쩌면 저랑 같이 계속 작업을 하시던 선생님들은 저에 대해서 다른 모든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더 아실 수 있어요. 금방 드러나지 않는 저의 어떤 면모,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또 저희 연구원들이나 제자들은 저랑 20년 가까이 같이 지금 살았으니까 선생님들과는 또 다른 저에 대한 면모를 아시겠죠. 그러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어낼 수 있는 의미나 또는 저 사람의 본질, 본성에 대한 걸 파악해낼 수 있는 깊이가 다르지 않겠어요? 한눈에 봐서 이렇게 이거 빨간색, 저거 제 제목이 이게 사과는 빨갛지 않다인데요. 사과는 빨갛지 않다라는 그 제목을 저는 4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무슨 뜻인가? 사과는 빨갛지 않다라는 제목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는 한번 선생님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과는 빨갛지 않다라는 제목이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일종의 여기서 해석학적인 과제예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저자가 저희에게 해석할 텍스트를 하나 만든 셈이죠. 사과는 빨갛지 않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과가 그냥 빨갛다라고 말하기에는 여기는 빨갛고 여기는 붉으스름하고 뭐 빨간 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건 언어와 관련된 문제인데 1차적으로 해석학에서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거든요. 이 빨갛다라는 하나의 형용사로는 이걸 다 묘사할 수 없는데 빨갛다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마치 완전히 다 동일한 빨간색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죠.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일 수 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실제로 여기는 빨간데 잘 익어서 여기는 파란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빨갛지만 여기서 보면 파란 사과일 수 있잖아요. 실제로 옛날에는 파란 사과도 많았는데 요즘은 다 빨간 사과 굳이 하나밖에 없어. 국광 이런 거. 그런 의미에서 시점에 따라서 얘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세상이. 그런 의미일 수 있고, 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얘는 계속 변했잖아요. 처음에 꽃이 펴서 조그만 사과일 때부터 계속 색깔이 변했잖아요. 처음에는 파랗다가 나중에 익으면서 빨갛게 된 거잖아요. 처음부터 빨간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과라고 말하는 게 어느 시점의 사과가 사과냐? 그러면 얘가 한 보름 전 사과는 사과가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해 오고 있는 무언가를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건 시간의 문제이죠. 이건 공간의 문제라면 대상을 보는 데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의사 사과는 빨갛지 않다 라고 말해요. 한 가지 빨간색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파란 부분도 있고 빨간 부분도 있으니 내 관점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가 변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마지막은 조금 더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사과는 빨갛지 않다. 우리가 제가 선생님들한테 제가 어떤 사과는 지금 없는데 이 사과는 참 빨개요 라고 말할 때 선생님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속도 빨갛다. 네? 속도 빨갛다. 속도 빨갛다?
그건 주로 저희가 그 빨갱이들한테 제가 속까지 빨간 놈이야. 속까지 빨간 사과도 있어요? 아, 그러시나? 사실 궁금해졌어요. 사과 좀 빨개. 잘 익었다. 잘 익었다. 그렇죠. 다 익었다. 우리가 이 사과는 참 빨갛구나 라고 말하는 건 이 사과가 색깔이 빨갛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익어서 맛있겠다, 먹고 싶다, 사자, 하나 사줘. 이게 겉으로 드러난 말하고 그게 담고 있는 의미는 일치하지 않거든요. 똑같이. 자, 저희 돌 가져와. 그런다고 해서 그 돌 가져오라는 말이 집을 짓는데 밑에 인부한테 쌓기 위한 돌을 가져오라고 한 건지, 저희 대학 시절처럼 시위를 나가서 벽돌 깨가지고 벽돌블럭 깨서 돌 던져야 되니까 돌 가져와라고 한 건지, 의미는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가 빨갛다, 사과는 빨갛지 않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지칭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1대1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와 의미에 대한 관계. 자, 그래서 문화예술활동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아이들로 하여금 이 세계를 어떤 식으로인가 체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과 나의 관계 또는 의미를 읽어내고 그것을 자기의 방식으로 창작하고 표현해 내도록 함으로 해서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그 의미를 공유함으로 해서 자기 발견, 자기 실현, 또는 더 나아가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배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기존의 자연체험 교육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체험이라고 하는 과정을 너무나 학습자에게 주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지, 학습자로부터 무언가가 생성돼서 나오는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이 체험에 대립되는 게 창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보면. 성찰이 가장 내밀한 과정이라면 대화가 다른 사람들과의 이제 외연적인 과정이라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기능적 특성상으로 보면, 성질상으로 보면 대립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두 개가 수렴적이라면 이 두 개가 발산적이고, 이 두 개가 이렇게 대립적이고, 지금 저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성찰을 지나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각자가 또는 그룹 집단적으로 생성해낸 어떤 의미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이 창작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하나에 들어갈 사진을 고르더라도, 또는 음악을 하나 고르더라도, 또는 순서를 정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장 잘 담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 의미가 구체적이고 깊을수록 더 드러나는 창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근사한 창작은 깊이 있는 어떤 도약을 이룬 의미의 발견을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이것만 하면 진짜 쇼죠. 거칠애밖에 없는. 그러나 물론 제 요즘 과제인데 이 의미가 정말 잘 공유되느냐, 이것도 참 힘든 일인 것 같긴 해요. 내가 발견한 어떤 의미가 정말 우리 모둠끼리도 그렇고, 또는 지도자,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또는 지도자와 참가자 사이에서 정말 얼마나 공유될 수 있는가. 이 역시도 어떤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덫에 걸려 있거나 해석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공감. 그래서 뭐 되게 요즘 현대 철학에서 되게 언어화할 수 없는 것, 사유할 수 없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가끔 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은 해놓고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노자를 쓱 가져오면 정말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내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그 바가, 내가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언어로 담기지 잘 않는 거죠. 근데 그걸 언어로 담아놓고 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 대화나 공감이라는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유할 수는 없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깊이 같은 경험의 장을 가지게 되면 더 깊이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잘하는 게 예술가들이죠. 그러니까 문학이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언어로 설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몸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어떤 때는 그의 비통함이나 또는 그의 애절함이나 또는 그의 환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로 하는 순간 조금 조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히려 좀 경직되는 것 같은 느낌.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거의 이 8개로 보면 이게 거의 이제 2개씩 나눠질 수 있는데 이번 10강 중에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거. 그러니까 발표는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 그리고 발견한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처음 시작할 때 봤던 것, 이게 썩은 나무 등걸이 됐건 또는 숲길이 됐건 또는 씨앗이 됐건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다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과 다른 세계를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힘과 의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이에요. 제가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었던 말이 이건데요. 이건 이렇게 토막을 내서 요 중간 거만 하고 요 중간 거만 해서 달성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이건 하나의 운동이고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온전하게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왜 제논의 날아가는 화살에 대한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는 화살의 묶음이 아니거든요. 영화는 정지된 사진들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컷 한 컷을 따로따로 이렇게 분절적으로 읽어서는 이게 강물처럼 지금 4대강 댐 막아가지고 다 썩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고 운동이거든요. 이건 토막 내서 요거만 들여다보고 요거 토막 내서 요거만 해가지고는 이게 하나의 운동이 되기가 어려워. 학습자 속에서. 그래서 아마 어쩌면 이번 과정 중에 중간에 이렇게 두어 번씩 빠지시거나 이런 경우엔 좀 당황스럽거나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거나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게 좀 막연하신 경험을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공부는 단원이 이렇게 쭉 쪼개져 있어서 이거 중간에 빵꾸 나도 괜찮거든요. 이거 2개 건너뛰어도 나중에 그냥 하면 되고 왜냐하면 이거 2개가 연결고리가 없어요. 필연적인.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쭉 가야 돼. 그게 프로젝트 접근법과 기존의 저는 그래서 학교 교육을 이렇게 수많은 교과들과 수많은 단위 시간들로 쪼개놓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배움은 그렇게 토막난 것들을 단순히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이건 마치 요리 재료를 이렇게 뭐죠?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쌓아놨다고 그게 어떤 음식이 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것들 사이에 끊임없는 화학 반응이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생성되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아놓으면 그게 저절로 뭔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내가 체험한 것과 그것들에 대한 성찰의 깊이만큼 우리의 창작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끝으로 1분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어린이 건축학교라고 딸함에 배운 어린이 건축학교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그룹들에게 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그 다음에 조금 더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프로젝트 기반 학습 입문서라고 하는 이 책은 그렇게 세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산출물의 유형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런 책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절차별 단계별로 워크시트랑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최종 결과물의 예, 지필 결과물, 프리젠테이션 결과물,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결과물, 미디어 결과물, 연습 결과물, 계획 결과물, 구성 결과물. 그래서 그 종류에는 연극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가능하다. 근데 이걸 지도자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죠. 학생들이 같이 막 하다가 아이들이 이런 거 해보면 어때? 라고 말할 때 그게 얘네들 지금 연극적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같이 던져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이 산출물에 대한 되게 넓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이 책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건축적으로는 이 책 괜찮습니다. 되게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이랑 저학년 아이들부터 아주 단계적으로 잘 썼어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면 참 예뻐지. 그리고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 쪽의 학교 선생님, 특히 중학교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협적인 존재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나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가능한가 그런 걸 보여주는 책. 혹시 질문 있으시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오늘은 마치 내가 느낌이 제가 이렇게 약간 폭포같이 한 것 같아요. 강의를 와 이렇게 퍼부은 것 같은 이게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 느낌. 뭔가를 막 이렇게 주입받으신 것처럼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할까요? 네. 질문하시죠.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번에도 같이 함께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오늘의 또 이야기들 같은 거 수업 자료로 좀 저희들이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는 수업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가능하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을 다 녹취를 했는데요. 네네. 그 녹취 자료를 드려요? 저는 좋은데. 네, 도움이 되시겠어요? 선생님 근데 그건 조금 네. 그거는 선생님의 저작권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배우는 사람들로서의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가 강의를 충실히 들었으면 저희가 다 소화를 했어야 하는 영역인데 선생님께서 또 다른 그런 것들로 저희가 그 녹취록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선생님 그걸로 책을 쓰실 걸로 제가 책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책을 쓰기는 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네. 요약을 해서 표랑 그림 이런 거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각 강의별로 두세 쪽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 20분이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 주에 최종 발표할 때 저의 숙제는 그럼 그거를